퇴근 시간 마트의 계산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며 마지막 결제를 마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고객의 인사를 듣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점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가 좀 빠듯해서요. 그 말은 예의였지만 사실상 잘림의 통보였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병호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통, 낡은 계산기, 그리고 퇴직금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곧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에는 퇴근 인파가 흐르고 신호등 불빛이 차창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에 그의 얼굴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쉬는 건 고마운 일일지 몰라도 그 뒤의 삶이 더 두려웠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서자 낡은 간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병호는 그 옆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자 조용한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앉아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도 그만 일하게 됐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는 표정을 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자 달걀 2개와 김치 1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오래된 전기밥솥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그는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월세, 빨간 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창문 밖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병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난 것 같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죠. 그의 손끝이 여전히 이를 찾듯이 공중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밥솥에 취사음이 울릴 때까지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김병호는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죠. 식탁 위에는 미리 적어둔 구인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청소, 배달보조. 그는 그중 경비원 모집 공고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없음이 언제나 있음으로 바뀌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옷깃을 여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그가 섞였습니다. 병호는 손에 낡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는 오래된 빌라 단지의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관리소장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뭐 하셨죠? 라는 질문에 병호는 계산대 근무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체력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병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안 돼 면접이 끝났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거절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신발 밑창이 벗겨져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는 근처 분식집 앞에 놓인 채용 전단을 유심히 봤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 모집 나이 무관.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자 병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자 사장이 있었고 병호의 얼굴을 본 순간 놀란 눈치를 보였습니다. 손이 느리면 안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호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해보자는 제안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설거지통엔 쌓인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살갗이 금세 벌겋게 변했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자 사장은 연신 빨리 오라고 외쳤습니다. 병호는 속도를 높이려다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을 굴렀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은 괜찮아요. 다칠라 하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받은 품값은 3만 원.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분식집을 나서자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의 상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병호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허리가 찌릿하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 통증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돈부터 벌어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의 진동이 작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통증을 참으며 다시 구인 사이트를 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늦은 오후 김병호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신문 몇 장과 함께 전기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붉은색 글씨로 연체 통보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밀린 금액은 12만 원 하지만 통장 잔액은 8만 원 뿐이었죠. 그는 잠시 봉투를 쥔 채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달에 내면 되겠지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냉장고 전원도 뽑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생활비를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고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입은 0, 지출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병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또 연락하면 걱정만 시키지. 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남은 라면을 꺼내 끓였습니다. 국물은 짜고 면은 퍼졌지만 그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라면 그릇을 비우고 나자 마음속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마트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로 생긴 젊은 점장이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없는 자리는 금방 채워지는구나. 그는 그 생각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을 지나칠 때 폐지를 줍는 노인 몇 명이 보였습니다. 손에 장갑도 없이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병호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도 버티는데 나라고 못할까?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 근처 고물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은 처음 보는 노인을 경계하듯 쳐다봤습니다. 폐지 조금만 모아도 사주시나요? 병호의 말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새벽마다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대신 낡은 카트에 종이 상자를 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들려오는 바퀴 소리가 쓸쓸하게 퍼졌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 뭔가 일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밥값은 벌었네. 그렇게 그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병호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찬 기운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폐지를 쌓은 리어카는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몸을 굽힌 채 종이박스를 끌어올리던 병호는 순간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윽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번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잠시 리어카에 몸을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입김이 흩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청년 한 명이 병호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놀란 얼굴로 다가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게요. 병호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천장의 붉은 빛이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손에 쥔 장갑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다시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병원 도착 후 의사는 침착하게 진단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초조했습니다. 의사의 말보다 병원비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계산하니 18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는 카드 한도를 넘겨 현금 서비스를 눌렀습니다. 수납창구 직원은 무표정했고 영수증이 길게 뽑혀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병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공기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병호는 문을 열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썰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 사이로 곰팡이가 핀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그는 뚜껑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머릿속은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는 다시 장갑을 챙기려다 허리가 찌릿하게 당겨 몸을 굽혔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방 안의 고요함은 더 짙어졌습니다. 병호는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일해야 합니다. 겨울 아침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김병호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통증이 심해졌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폐지를 팔아야 전기요금이라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잠시 쉬려 했지만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리어카 손잡이가 미끄러지며 떨어졌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추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허공에 섞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낯익은 목소리에 병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의 손끝은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 기사에서 쓰러진 노인 구조 사진을 보고 아버지를 알아봤던 겁니다. 병호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119에 연락하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병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디스크 압박골절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원비를 계산하며 카드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침대의 커튼 틈으로 다른 환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또 얼마나 나올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의사의 말보다 영수증의 숫자가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뒤 준호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며느리 눈치 보인다. 나는 괜찮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그를 설득해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어린 손주는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방 구석에 놓인 낯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편한 공기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새벽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김병호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다시 자신을 찾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재래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간판에는 설거지 알바 구함 하루 일당 6만 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젊은 사장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병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망설이다가 그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새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주방은 좁고 그릇은 끝없이 쌓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금세 살같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젖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손목은 저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몰려오면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사장은 그를 아저씨라 불렀고 동네 학생들은 할아버지, 물 좀 주세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병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할아버지라 불릴 나이지. 그의 눈가에는 피로 대신 묘한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자 손님이 빠지고 사장은 남은 재료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김병호는 국밥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온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밥맛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나올게요.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셔터를 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다. 작은 월급날 사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조금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 안에는 6만 5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호는 두 손으로 그 돈을 꼭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꽃집에 들러 작은 국화를 한 다발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나 아직 일해. 당신이 좋아하던 일하는 손 그대로야. 사진 속 미소가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등을 끄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로가 그를 감쌌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에는 어묵 냄새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분식집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덮쳤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손이 물에 익숙해졌고 고무장갑의 냄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김말이 하나 더요. 라는 소리에 그는 빠르게 집게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손님 주문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하루의 리듬이 되었죠. 사장은 계산대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호는 조용히 뒤편에서 그릇을 닦으며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깥 햇살이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공기의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포장해 주세요. 그는 아버지를 힐끗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포장된 비닐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흰 봉투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두고 갔네요 라며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병호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만 일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병호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엔 고마움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새벽 첫 차를 타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그만두신다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출근입니다. 그의 손은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자 리어카 대신 분식집 유리문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봉투 속 돈을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쉬면 더 무서워진다. 일할 때가 마음이 편하지. 그는 문 앞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피로가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확신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전, 시장 앞 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같이 일하는 카페 손의 온도. 유리문 안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인 몇 명이 서툰 손길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는 아들 준호가 조용히 노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의 틈마다 아버지를 흘깃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호는 그런 시선을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커피잔을 정리하며 손끝에 닿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준호가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대신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병호는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닦는 일이 이제는 즐겁습니다. 그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을 나눠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설거지를, 누군가는 손님 응대를 맡습니다. 병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창가에는 젊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한 공간에서 섞이는 풍경은 따뜻했습니다. 잠시 손님이 끊기자 병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상처가 아문 흔적들. 이 손이 지금은 커피잔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일하는 게 두렵지 않네.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이 다가오자 손님이 늘어났고 가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병호는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문 앞의 풍경은 평화로웠고 햇살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일하니까 살겠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이 다시 퍼지며 하루의 소음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